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두 번째 동영상 수업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랑 전체적으로 전기회로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복습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1단원과 2단원 두 가지를 학습했어요. 1단원은 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2단원은 자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전기에서 일단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이차라는 게 존재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전기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하가 있으면 그것은 전위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전위와 전위의 차이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하면 그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전류가 이동하면 자기적 어떤 필드가 형성되는데 그러한 필드를 자기장이라고 불렀었어요. 자기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석 정도라고 이해하자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자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저항이었죠. 저항. 전류가 흐를 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게 저항이라고 했어요. 저항은 쓰고 싶어서 쓸 수도 있지만 쓰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존재하는 게 저항이라고 했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저항을 흘러갈 때 열이 발생하고 의도적으로 저항을 많이 달아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장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열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많이 달아서 전류의 양을 감소시키고 전선이 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항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크게 전기에 관련된 용어는 저항, 그리고 전류, 그리고 전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 부가적으로 이제 자기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양 판때기를 마주보고 있는 커패시터라는 소자를 사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 자기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빙글빙글 감아놓은 호일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전압과 전류, 그리고 이 저항 세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ohm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ohm의 법칙. ohm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한 번쯤은 배워봤을 그러한 내용일 거예요. 법칙의 내용은 몰라도 ohm의 법칙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초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초점 조절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배운 건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이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ohm의 법칙인데요. ohm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성 있는 세 가지의 이름을 써줄게요.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 이 세 가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ohm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고 있고 V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류는 암페어 라는 단위를 쓰고 A라고 기호로 표현합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ohm이라고 단위를 부르고 있으면서 오메가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단위를 표기하고 있어요.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죠. 전압은 전위 차이를 얘기했다고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예시로 드는 공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었죠. 공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 공이 굴러갈 수 있다고 했어요. 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공이 아래로 빙글빙글해서 굴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높이 하나가 전위라고 부른다고 했고, 높이와 높이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공은 전하가 되고
전하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전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어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하고 기호로 I라고 표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이동한 전하의 양이 많다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1초 동안 전하의 양이 작다면 전류가 작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이차가 일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이차는 전압이라고 했죠. 전이차가 일정한데, 예를 들어서 전이차를 예부터 전압이라고 쉽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10V인데 1A가 흐르는 경우가 있었고, 전압이 10V인데 2A 흐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전이차는 똑같은데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다른 현상이 발견된 것이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높이 차이는 똑같은데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바뀐 거예요. 그럼 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조건이 다르니까 바뀌었겠죠.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람이 불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불 때 공이 빠르게 굴러갈까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공이 빠르게 굴러갈까요? 이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공이 굴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대로 바람이 분다. 그럼 공이 굴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 때 공이 잘 굴러갈까요? 아니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공이 잘 굴러갈까요? 당연히 공의 굴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공이 더 잘 굴러가겠죠. 이 바람은 공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에서는 이 바람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저항에 해당돼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람은 공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양이 적다면 얘는 저항이 큰 전선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압이 같은 전압인데 전류의 양이 많다면 얘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류는 일단 전압이 있어야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했고,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양이 많다면 전류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흐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아까 비유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면에 전압이 같은데 전류의 양이 작다면 저항이 큰 도체를 전류가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까 전에 예시로 한번 든다면 바람이 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것을 아마 중학생 때 배워봤을 거예요. 교육 과정상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위에 것보다 요 아래식에서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아래식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은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전압을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10V 있는데 1A 흐른다면 저항은 1분의 10이니까 10ohm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10V 걸려 있는데 2A 흐른다면 저항은 2분의 10이니까 5ohm이 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쉽게.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분명 같은 전압이지만 전류의 값은 아래 게 더 크죠. 그리고 식으로 실제로 구해보니까 저항값이 아래쪽이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압과 전류의 식으로 저항을 표현한 거예요. 전압을 전류로 나눠서 저항이 나올 수 있게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류의 값이 커질수록 저항값이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수식으로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로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아니면 요 정도의 전류가 흐를 때 필요한 저항값이 몇인지, 아니면 요 정도의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전압의 값이 몇이어야 하는지, 이런 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회로를 예측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어떤 앞으로의 생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 법칙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어떤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게 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회로에 있어서 오메 법칙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끝까지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